네, 그러면 이어서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실행 환경 공통 기반의 나머지 부분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IOC에 이어서 이제 AOP랑 ID 제너레이션 그리고 로깅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IOC에 이어서 스프링 그리고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이 되는 핵심 코어 개념 중에 하나인 AOP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OP라는 기술은 이제 개체에 기한 프로그램에서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저야 개체 지향을 작성을 해서 중복된 소스를 제거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잔존하는 공통 코드들이나 공통으로 들어가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들이 로깅 같은 거, 보완 처리, 그리고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제 트랜잭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 섹션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셨을 거예요. 로깅, 로그를 남기는 로깅 같은 경우만 단적으로 생각하시면 이제 어떤 구간에 제가 필요한 로깅이 있으면 똑같은 기술과 똑같은 그 타이핑이 여러 구간에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로깅 하나 남기기 위해서 이 클래스에서도 로깅에 대한 남기는 로직이 들어갔고 뭐 코드가 들어갔고 당연히 동일한 코드지만 각 클래스에 필요할 때마다 똑같은 걸 컷해서 페이스트 해가지고 카피해서 복사해서 사용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작성을 하다가 만약에 저희가 한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1000개의 인풋이라는 거를 만들고 각 세션마다 필요한 로깅, 동일한 로깅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로깅을 뭐 날짜까지만 찍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C분 초도 넣어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1000개의 파일을 다 수정하셔야 되겠죠. 예. 중복된 거니까. 예. 작업이야 뭐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컷앤 페이스트이기 때문에 다 찾아가지고 작업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1000개 파일을 다시 건드리고 그것들이 검수 과정을 통해서 다시 테스트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굉장히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이었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풀 수 있나 라고 고민한 끝에 AOP라는 기술을 도입하면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AOP라는 기술은 개체 지향적으로 만들어서 하였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중복적인 소스, 동일한 소스가 있다면 그거를 어떠한 관점으로 하나의 파일로 빼두고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그 자리 잡고 있던 인풀 클래스나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로직만 담고 있는 간편한, 간결한 로직을 수행하겠다라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AOP를 이해하시려면 몇 가지 이제 주요 개념들 그리고 주요 사항으로 나오는 이제 단어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나오는 거 이제 조인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이 조인 포인트는 글자에서도 나와 있듯이 연결고리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메소드가 실행을 한다면 그 실행하는 그 구간의 그 시점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구간을 시정해서 특정한 위치를 지칭하는 것이 조인 포인트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포인트 컷은 무엇이냐? 포인트 컷은 우리가 실행하는 인풋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주체가 되는, 주가 되는 클래스, 실행하는 클래스가 이제 포인트 컷이다. 에스펙트는 넘어가서 이제 어드바이스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드바이스는 이제 주가 되는 인풋 클래스에서 내가 빼낸 로직들을 어드바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로그들이 많이 인풋에 있었다면 그걸 로그들 다 빼냈을 거 아니에요. 그 빼내서 어딘가에 갖다 놨으면 그게 바로 어드바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펙트는 그 어드바이스와 포인트 컷을 조합을 지칭하는 게 에스펙트라고 보시면 돼요. 위빙은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한 방식을 위빙 방식이라고 지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가 분리된 상황에 대해서 파일과 파일을 소스들을 이제 분리해서 따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얘네들을 결합을 시켜서 하나의 세트, 기존에 있던 세트처럼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작동하는 방식을 이제 위빙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주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포인트 컷. 그리고 그걸 떼어낸 조언자라고 하는 어드바이스라는 클래스를 따로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엮어주는 거를 조인 포인트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개념을 보시면 좀 더 쉬우실 거예요. 포인트 컷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인풀 클래스, 예를 들어서 인풀 클래스가 되고요. 인풀 클래스 로깅이 있었고, 뭐 트랜잭션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보안 사항이 있었다면 중복되는 파일들이 있던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치를 지칭하는 것이 조인 포인트. 그리고 거기에 삽입되어 있던 동일했던
로직들을 한 곳에 모은 게 어드바이스 클래스인 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로깅처럼 1000개의 인풀에 그만 수의 인풀에 동일한 로직의 로깅이 있었다면 그걸 따로 어떻게 한쪽 파일로 옮기게 된다면 어느 누구가 와서 로깅을 좀 변경해줘, 어떤 식으로 바꿔줘 하면 1000개의 인풀 클래스를 다 바꾸는 게 아니라 어드바이스 하나만 바꿔주시면 자동적으로 편안하게 변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많이 쓰이는 게 트랜잭션도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 만들고 여러 가지 겟 커넥션 하면서 많은 JDBC에 대한 구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들 어떻게 했어요? 트라이 캐치 해가지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거기에다가 셋 파라미터 해가지고 그 파라미터 몇 개만 바꾸기만 하고 그대로 갖다 쓰셨잖아요. 그리고 그게 한번 바뀌게 되면 다 바꿔주셔야 되겠죠. 근데 그걸 따로 띄어냈다면 한 파일에서 한 번만 바꿔주면 이게 1000개든 10,000개든 100,000개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모두가 알아서 일괄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주요 개념 중에 이제 포인트 컷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이제 포인트 컷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풀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사용되는 주가 되는 건데 이 주가 되는 사용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찝는 게 아니라 어떠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묶음으로도 좀 이렇게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랜지션이 들어간다면 DAO 관련된 클래스들 한 번에 다 묶을 수가 있죠. 근데 그 DAO 하는 게 1000개라면 그 1000개 이름을 다 쓰거나 찾을 필요 없잖아요. 어떻게? 이름으로써 이게 DAO 쪽이다. 내가 서비스 쪽에 인풀에 로깅을 적용시킬 거야. 그러면 서비스 계열의 뭐 클래스 파일 이름들을 좀 이렇게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면 그 이름들을 가지고 포인트 컷으로 묶음을 지어서 검색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로깅을 이제 화면단에 있는 뭐 컨트롤 단에 걸겠다 하시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컨트롤러 단을 모두 이름을 적어주는 게 아니라 컨트롤로 끝나는 거 구간을 다 적겠다. 그걸 포인트 컷으로 지정할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비즈니스 로직으로 아니면 업무 로직으로 잘라서 어카운트라는 걸로 하겠다. 그러면 앞에 어카운트가 들어가는 모든 클래스는 내가 다 포인트 컷으로 지정을 하겠다. 횡당, 종당 다 가능합니다. 여기에 이제 데이터 액세스 같은 경우는 트랜잭션은 리파지토리로 끝나는 모든 클래스들은 내가 JDBC 로그를 다 찍도록 걸겠다. 이렇게 구간을 지정해서 포인트 컷을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글로벌한 그 트랜잭션, 글로벌한 그 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일 개별의 하나하나 그것도 가능하지만 어떻게 전체적으로 많이 있는 그 업무적 로직 중에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자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클래스 이름과 업무 영역의 이름을 좀 잘 지으셔야 돼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클래스 이름 AAA 의미 없는 이런 단어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부여한 이런 의미가 있는 이름들을 선정하셔서 만드셔야지 나중에 포인트 컷이나 이런 거 잡으실 때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위빙 방식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AOP를 적용하기 위한 방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빙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컴파일 시 엮기, 그리고 클래스 로딩 시 엮기, 그리고 런타임 시 엮기가 있는데요. 저희 표준 프레임워크에서는 런타임 시 엮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오픈소스로는 스프링 AOP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럼 밑에 나와 있는 이제 어드바이스 결합 타입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드바이스가 이제 저희가 필요한 구간에 조인 포인트를 걸었다면 그 조인 포인트를 걸 때 그 메소드가 실행이 되면 우리가 어드바이스가 실행되는 지점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메소드가 실행이 되면 내가 지정한 어드바이스를 그 전에 호출할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호출할 것인지 아니면 다르게 성공하면 호출할 것인지 아니면 에러가 터지면 성공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어드바이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표준 프레임워크의 익셉션은 요 어드바이스의 애프터 스로잉이라는 어드바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러를 잡을 때 어떨 때 익셉션이 발생할 때 무조건 익셉션 그 애프터 스로잉이라는 어드바이스를 실행해서 로그를 찍게 되는 거죠. 익셉션을 따로. 그렇지 않고 미리 예를 들어서 JDBC 같은 경우는 인풋 데이터나 아니면 파라미터 이런 것들 보고 싶으시면 비포에다 거셔가지고 설정된 SQL이 무엇인지 그리고 설정돼서 날아가는 인자값이 무엇인지 좀 알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결과값이 좀 궁금하시면 저 애프터
리터닝이라는 어드바이스를 사용해서 그 이후에서 찍어내는 여러 가지 시점을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 결합 타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이제 스프링 AOP가 지원하는 기능 중에 이제 주요 기능으로는 이제 횡단 관심이라고 해서 모듈을 삽입하는 조인 포인트 기능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걸로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포인트 컷을 지정하도록, 그러니까 하나의 포인트 컷이 아니라 여러 개의 포인트 컷을 한 번에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인트 컷을 매칭 포인트, 패턴 매칭 표현식으로 하고 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름의 어느 한 부분을 잘라서 업무 영역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포인트 컷을 그룹 지어서 지정할 수 있는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AOP를 쓰는 장점은 이제 중복 코드의 제거겠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재되어 있던 여러 가지 중복 코드들을 좀 한쪽에 모아서 편하게 관리하고, 예를 들어 수정이 필요하다면 간편하게 수정할 수 있는 그러한 핵심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로직에 그 불필요했던 산재되어 있던 중복 코드들이 제거함으로써 당연히 소스 코드는 가독성이 높아지겠죠. 예. 그리고 저희가 불필요하게 많이 넣었던 코드들이 있었다면 제거함으로써 생산성 그리고 재사용성 같은 것들이 많이 증대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표준 프레임워크에서는 스프링의 AOP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어노테이션이 아닌 XML 스키마 기반의 AOP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샘플들이나 템플릿은 모두 AOP가 XML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AOP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그 좋다라는 로직을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예, 요 구간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대단한 기술이고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기에는 여러 가지 개념들만 설명했지만 그것들을 사용하는데 결코 또 어렵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좋고 효과적인 기술이지만 사용하기 어려우면 좀 쓰기 힘들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몇 가지 설정만으로 충분히 쓸 수 있도록 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소스 코드를 보시면은, 이제 XML 설정 파일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위에 이제 어드바이스라는 빈을 설정하게 되고요. 저희가 별도로 만들었던 로깅 같은 거를 바로 빼왔다면 그 클래스를 이제 어드바이스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드바이스 설정하는 건 그냥 단순하게 빈 만들듯이 설정하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AOP 컴피라는 태그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어드바이스와 조인 포인트를 이제 만드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컴피기 밑에는 이제 포인트 컷을 지정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포인트 컷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가 되는 인플 클래스들, 뭐 인플뿐만 아니라 다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주가 되는 클래스들이 들어가는 구간인데, 저희가 매칭 포인트로 패턴 매칭 표현식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 프레임 RT FDL 해서 어떤 클래스 네임스페이스 밑에 샘플이라고 끝나는 모든 클래스를 저희는 포인트 컷으로 지정을 하겠다. 예. 그러니까 어떤 네임스페이스인데 그 네임스페이스에 끝나는 게 샘플이라는 클래스들이죠. 무슨 샘플, 무슨 샘플. 이 클래스들 모두를 포인트 컷을 잡을 거고, 에스펙트 조합인 거죠. 어드바이스와 포인트 컷의 조합으로서 이 클래스가 실행이 되면 이 클래스 밑에 있는 클래스들 밑에 있는 모든 하위에 여기 이제 별표에 가로치고 땡땡 들어가 있는 건 그 클래스 안에 있는 모든 메소드라고 보시면 돼요. 메소드가 실행이 되면 밑에 있는 에스펙트를 실행해줘. 언제? before. 거기에 있는 클래스 메소드가 실행되면 before에는 타겟 메소드가 요게 실행이 되면요. 메소드, before 타겟 메소드. 이 before 타겟 메소드는 어디 있느냐? 어드바이스 유징 XML. 어드바이스 유징 XML은 요 위에 있는 바로 요 어드바이스 클래스가 되어 있죠. 여기에 있는 이 메소드를 실행해줘.
언제? before. 그 메소드가 실행하기 전에. after returning. after returning은 클래스가 실행을 하고 문제없이 결과가 수행되면은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after returning은 이 메소드가 실행하게 되면은 타겟 포인트가 레프에 들어있는 타겟 메소드 요 구간에 있는 메소드 실행하게 되면은 after returning 타겟 메소드를 실행해줘. 이건 어디 들어있냐? 요 위에 어드바이징 유징 XML에 들어있는 요거를 실행해줘. 언제? 결과가 다 끝나면. 그리고 리턴 값으로는 리턴 밸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애프터 스로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샘플 밑에 있는 클래스를 실행하는데 에러가 발생하면 이거 실행해줘. 어떤 거? 애프터 스로잉 타겟 메소드. 이 메소드는 어디 있다? 요 어드바이스 유징. 그리고 애프터는 파이널 같은 겁니다. 파이널. 무조건 끝에 실행하는 트라이 캐치의 파이널 같은 구간이고요. 예. 그래서 이 메소드가 다 끝나면 무조건 에러가 났든 결과가 정상적으로 됐든 상관없이 무조건 한 번 더 실행하는 애프터. 그래서 실행이 되고 어떤 거? 애프터 타겟 메소드를 실행해줘. 요 메소드는 어디 있다? 요 위에 어드바이스 유징 XML에 있는 거를 실행하는 겁니다. 어라운드는 조금 특이하게 얘는 어라운드는 비포와 애프터 스로잉의 비포와 애프터 리터닝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 클래스의 메소드가 실행이 되면 처음에 한번 실행하고 문제없이 다 끝나면 다시 한번 실행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예제는 사실상 before, after, returning, throwing은 요 시점을 다 설명드리려고 다 지정해 놓은 거예요. 하지만 때에 따라서 여기에서 한두 개를 지정해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다 쓰시는 건 아니고요. 뭐 다 쓰실 수도 있으시겠죠. 어느 상황에 따라서는. 하지만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필요한 시점에 맞춰서 나는 어떤 클래스는 before에 찍을 거야. 아니면 결과값이 나올 거야. 그러면 트라이 캐치 같은 경우 에러가 날 때 글로벌로 AOP로 잡을 수 있겠죠. 나는 트라이 세션 이 세션이 나면은 다 이 세션을 각 구간마다 거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소스에다가 걸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애프터 스로잉해서 이 시스템에서 에러가 나면 무조건 이 메소드 실행해줘. 예. 그럼 트라이 캐치를 이제 안 쓰셔도 되겠죠. 예.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어드바이스 유징 XML에 대한 파일의 내부 구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타겟 메소드는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고요. 예. 인자값을 이제 조인 포인트라는 이제 그 구간에 맞는 이제 오브젝트가 설정이 되면서 거기에 맞게끔 이제 클래스가 뭐가 실행이 되는지 이런 로고들도 살펴볼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애프터 리터닝에서 이제 시스템으로 무엇이 돌아와서 결과값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게끔 결과값도 받을 수 있게끔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애프터 스로잉 같이 이제 어떤 익셉션이 터졌는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게끔 오브젝트를 인자값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소스들의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로고가 찍힌다면 이런 것들 다 실행하시고 설정하셔가지고 테스트를 하시게 되면은 정상적일 때 어떤 식으로 어드바이스들이 움직이는지 나오는 이제 예제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전에 그게 다 모두 설정하시고 그 어드바이스에다가 로그를 좀 찍으시면 어떤 식으로 출력이 되냐. 정상적일 경우에는 에러가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할 때는 먼저 비포가 찍히겠죠. 아까 비포 구간에. 그리고 이제 어라운드. 아까 말씀드린 어라운드는 비포도 찍히고 끝에도 찍히고. 그래서 비포 어라운드가 한번 찍히고요. 그리고 대상 메소드가 이제 실행이 되지 않습니까? 진행하고 다 끝나면 정상적으로 에러 없이 진행되면 애프터 리터닝이 실행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파이널 같은 애프터가 실행이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라운드는 한번 더 하죠. 끝에. 그래서 어라운드가 실행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점을 가지고 이제 돌아간다고 보시고 여기에 맞춰서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내용을 넣어서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럼 만약에 예외가 발생했을 때는 어떠냐?
예외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먼저 before가 나오겠죠. 그리고 어라운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대상 메소드가 실행이 되는데 exception이 발생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after returning 같은 건 실행이 안 되고 바로 after throwing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final 같은 after가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두 가지가 안 보이시죠? around와 after returning. 정상적이지 않을 때는 exception이 터지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을 때는 around 끝과 returning이 호출이 되지 않습니다. 방금 보신 건 이제 around의 어드바이스의 이제 결합 시점 타입들을 좀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시점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실행이 되는지 좀 알아봤고요. 그럼 이제 포인트 컷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이제 execute 같이 메소드를 실행하는 거를 이제 지칭하는 커맨드뿐만이 아니라 wit이나 this나 target, argument 같은 인젝 값을 통해서 인스턴스의 뭐 타입이라든가 지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정의할 수 있게끔 또 지정자를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가 아니라 이제 표현식 조합을 해서 and, or나 not 같은 거를 지정을 해서 뭐 내가 넣고 싶은 구간이 여러 개다. 그러면은 좀 이름 같은 경우를 좀 매치하기 힘들면 이렇게 and라든가 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not 같은 거 사용해서 제외하고 싶은 거, 제외하고 싶은 거는 하나가 있으면 그거 하나를 떼어서 요거는 적용 안 할 거야 해서 not 같은 걸 이용해서 좀 표현식을 좀 유연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컷에 대한 그 말씀드렸던 뭐 익스큐션이나 위팅에 대한 예제들이 나와 있고요. 예제들이 나와 있고 요 내용은 이제 저희 실행 환경에 접목이 되어 있는 환경입니다. 저희 실행 환경에서도 AOP를 적용해서 익셉션을 글로벌로 잡는 소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처리는 컨텍스트 에스펙트라는 XML의 구간에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에스펙트에 관련된 익셉션, 어드바이스에 관련된 익셉션 클래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익셉션 트랜스퍼에 보시면 이제 로그 관련된 거, 익셉션이 터지면 찍어낼 로그들이 관련된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거는 익셉션이기 때문에 포인트 컷을 어드바이스를 다 지정하는 게 시점을 다 지정한 게 아니라 어떻게 애프터 스로잉만 지정을 해서 모든 익셉션을 잡아내는 거죠. 그리고 익셉션 트랜스퍼라는 클래스를 보시면 뭐 매우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트랜스퍼를 통해서 어떻게 들어오는 익셉션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 내용들을 쭉 기입하게끔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뭐 멈추지 않고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추가하고 싶으면 추가하셔도 되고요. 이거 확장해서 추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별도로 나는 다른 구간을 만들고 싶어 하시면 요걸 베이스로 해서 만드시거나 아니면 요거를 참조하셔가지고 나만의 또 익셉션을 만드시거나 AOP를 적용하셔서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요건 이제 간단하게 로그 쪽 관련해서 예제를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AOP가 많이 쓰이는 게 또 트랜잭션입니다. 트랜잭션도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중복되는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트랜잭션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트랜잭션을 많이 복사하시고 많이 끼워 넣게 하는데 또 복사하다 보면 또 많이 실수도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만 이렇게 AOP를 적용하면 간단하게 한 번 지정하면서 그 구간에 자동적으로 트랜잭션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코드들도 굉장히 간편해지고 심지어는 나중에 하면은 내가 트랜잭션 어디 걸었는지 왜 걸었는지 기억도 못 하세요. 왜? 시스템이 알아서 해줘 버리니까.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한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AOP의 트랜잭션은 아까 전에 보셨던 설정하는 방법과 조금 다릅니다. 달라서 별도의 태그를 지원해요. 그게 이제 일명 TX 어드바이스라는 걸 지정하는데 아까 전에 어드바이스를 지정하시려면 뭐 AOP 컨피그 안에다가 지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 트랜잭션은 좀 그런 보통 클래스들과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TX 어드바이스라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바이스만 따로 떼서 지원을 받으시면 되고 그것들을 이제 기본 컨피그레이션에다가 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트랜스 매니저라는 걸 사용해서 트랜스 매니저를
생성을 하고요. 그러니까 트랜스 주체가 되는 클래스를 지정을 하고요. 서비스로. 그래서 그 안에 트랜스에 필요한 데이터 소스를 지정하게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어드바이스를 지정을 합니다. 어드바이스 지정을 하는데 이 어드바이스는 간단하게 모든 클래스, 메소드에 해당이 되면서 어떻게 if 세션이 발생하면 롤백하라 라는 어드바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디에 거냐? 컨피규레이션에 들어가겠죠. 포인트 컷은 exception, 어디 인풀 밑에 있는 모든 클래스들이 지나가는 클래스에다가 모두 어떤 거? tx 어드바이스를 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풀에서 다오를 몇 개를 부르던 트랜지션은 관리 안 하셔도 돼요. 얘가 그 인풀에다가 필요하면 트랜지션을 다 끼워 넣어주겠다는 거죠. 예, 이걸로 해서 AOP에 대한 개요는 마무리 짓고요. 그리고 저희 표준 프레임워크의 공통 컴포넌트 20종 중에 이제 ID 제너레이션이라고 별도로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작성한 제공해드리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상 어디에서 보실 수 없고요. 단지 표준 프레임워크에서만 사용이 되는 특별한 저희가 제작한 그 서비스이기 때문에 좀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좀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주제를 뽑아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ID 제너레이션은 공통 컴포넌트 기반의 하에 생성이 되는 이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서비스가 하는 행동은 기존에 이제 클래스들 테이블에서 PK 값 같은 경우, 그리고 저희가 뭐 테이블에 뭐 인서트를 할 때 필요한 PK 값들이 필요하시잖아요. PK 값들, 그리고 어떠한 특정한 유니크한 넘버들을 가지고 생성해서 뽑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특정 테이블 하나를 만드는데 거기에 PK 값으로 1이 필요해, 2가 필요해 하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뭐 시퀀스를 해가지고 인크리멘트 1 해가지고 올리시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맥스 플러스 1 하셔가지고 PK 값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런 요건도 있지만 똑같골로 어느 특정 테이블에 들어가는 PK 값은 어떠한 방식으로 짜라. 예를 들어서 걔네들 테이블에는 뭐 문자 5개에 뭐 숫자 5개 조합을 해서 집어넣어라.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만드시고 하셨는데 그것들을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생성하는 로직은 매우 간단합니다. ID 제너레이션이라는 그 서비스를 기동을 하면 여기에다가 ID 제너레이션에 필요한 설정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조합으로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어떤 테이블에서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시퀀스 넘버를 가져올 것인지 여러 가지 구간인데 이런 것들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에서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에 날릴 때 PK 값이 필요하시면 여기서 PK 값을 할당을 받고 넘겨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많이들 뭐 오라클에 있는 시퀀스나 이런 것들 많이 쓰시거나 아니면 어느 뭐 사이트를 가보니까 뭐 그 PLSQL이나 이런 걸로 짜가지고 받아오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하시는데 저희는 그런 것들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ID 제너레이션 서비스를 또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ID 제너레이션에는 크게는 3가지의 생성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UUID라서 특정한 유니크한 값을 뽑아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또는 이제 시퀀스 ID로 2가지가 있는데 DB의 시퀀스 ID를 뽑아내는 방법. 그리고 하나는 테이블 ID를 가지고 생성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UUID를 사용하는 방법은 그 컴퓨터의 뭐 맥 애드레스든가 아니면 IP 애드레스 아니면 어떤 해시 값을 가지고 그거를 이용해서 특정한 중복되지 않은 유니크한 값을 뽑아내는 로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대표적으로 이제 3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맥 애드레스 기반하에 유니크 아이디를 뽑아내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특정 IP, 그 서버의 IP를 가지고 유니크한 넘버를 뽑아내는 방법. 아니면은 그냥 랜덤하게 일명 자바에 제공하는 매스 랜덤이라고 생각해서 랜덤한 넘버를 끄집어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아니라 기존에 하던 시퀀스 아이디를 뽑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뭐 DB에다가 시퀀스라는 뭐 값을 지정을 해주고 그 값을 통해서 넥스트 밸류 해가지고 계속 인자값이 증가하는 값을 가지고 오는 방법, 트레디셔널 방법, 전통적인 방법을 쓰실 수가 있고요. 그런 방법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DB에서 이렇게 ID셋 테스트라는 시퀀스를 저장을 하시면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소스라든가 관련된 SQL을 집어넣으시면 자동적으로 자기가 그 밸류의 내용을 받아와서 할당을 해주는 거죠. 타입으로는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도록 뭐 인티저, 스트링, 뭐 바이트 아이디, 롱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타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데시멀 같은 경우도 설정해서 쓸 수 있는데 간단하게 저희가 인자값을 넣어서 빅데시멀을 뽑아낼 수도 있게끔 설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테이블 아이디인데요. 사실상 테이블 아이디가 어떻게 보면 아이디 제너레이션의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모든 테이블 샘플이나 이쪽에 아이디 제너레이션은 거의 테이블 아이디 방식으로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이블 아이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기존에 뽑아내는 방식과 틀리게 시퀀스와 다르게 특정한 어떤 테이블에 어떤 그 컬럼, 그러니까 특정한 그 테이블을 지정을 하시고요. 그 테이블 안에 내가 사용할 특정 테이블의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A 게시판이 3개가 있으면 A, B, C가 있으면 A 게시판에서 인자값이 들어갈 때는 요 넘버로 해서 집어넣어. 요 넘버에서 넣어. 그러니까 이전에 뭐 시퀀스를 하나 따면 뭐 번호가 다 뭐 나눠져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곳에 모아서 특정 테이블에 있는 번호를 가지고 뭐 숫자를 증가값을 준다든가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테이블을 사용하는 방식과 그것뿐만 아니라 조합도 돼요. 그 번호를 따오면은 저희가 어떤 조합, 예를 들어서 번호는 이 다음 게시판의 번호는 1번이지만 1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앞단에 5개의 문자가 들어가고 그리고 숫자는 5개의 숫자가 들어갈 거야. 5자의 숫자 들어갈 거야. 그리고 만약 1번이면 내 자리는 뭐 0으로 채울 거야. 아니면 샵으로 채울 거야.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설정해서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거는 테이블 제너레이션이라는 거를 사용해서 데이터 소스를 지정하면 이 IDS라는 테이블 안에 ID라는 명칭의 컬럼을 가지고 번호를 가지고 오는 거죠. 가지고 오고 블럭 사이즈는 뭐냐면 매번 저희가 테이블에 인서트를 할 때 매번 커넥션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한 번 들고 올 때 어떻게 10개 번호를 가져올 거야. 그러니까 매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게시판에 글들이 1분에 뭐 1000개 올라오고 그러면은 1분 만에 1000개 트랜지션이 계속 발생할 거 아니에요. 부하가 걸리죠. IO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줄일 수 있는 거죠. 우리 테이블은 뭐 1시간에 뭐 한 100개 쌓여. 그럼 내가 한 10분에 하나씩 들고 있으면 10개 정도 들고 오면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10개를 들고 온다. 그러면 10개 다 쓰고 나면 또 10개 들고 오고. 요 사이즈는 정확히 그 상황에 맞춰서 설정하시면 돼요. 우리는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100개라도 금방 소진이 돼. 그럼 100개. 우린 10개면 충분해. 뭐 1시간에 10개 정도밖에 안 쓸 것 같아. 그러면 10개 가져왔다가 다 쓰고 나면은 또 취득하고. 그러면 매번 PK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트랜지션이 매번 발생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번호만 따오는 게 아니라 어떤 전략적으로 그것들을 조합을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별도의 이제 스트라테지라는 클래스를 이용하시면 취득한 아이디에 대해서 어떤 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번을 가지고 오면 1번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앞에 테스트라는 5개 문자 값을 프리픽스 넣고 그리고 사이퍼라고 해서 이 문자의 길이는 5자리야. 그러면 테스트 마이너스 5자의 숫자가 올 거 아니에요?
네, 1번이 왔다면 그 빈자리는 뭘로 채울 거야? 별표로 채울 거야? 0으로 채울 거야? 이런 식의 조합이 간편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상 이런 것들이 요건정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뭐 탭을 만드실 때 pk 값을 뭐 1로 집어넣는 경우도 있지만 그 pk 값만 보고도 이게 무슨 내용의 컬럼이었는지 어떤 테이블의 내용인지 알 수 있게끔 설계도 하세요. 그러게 되면은 이 pk 값이 어느한 그 의미를 띄어야 되잖아요. 그 의미를 띄게끔 도와주는 거죠. 예, 도와준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이거를 만드시려면 별도의 서비스를 만드셔야 되고 실행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이렇게 서비스로도 제공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좀 간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통 기반 레이어의 마지막 주제는 로깅입니다. 기본 기능이죠. 기본 기능. 예. 로깅으로서 로깅은 뭐 여기 계신 분도 다 아시겠지만 어플리케이션 실행하면서 각종 시스템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흔히들 많이 이제 시스템 프린트, 시스템 아웃, 프린트 같은 걸 쓰시는데 뭐 시스템 프린트 아웃이 꼭 나쁘다기보다는 이제 빈번히 발생하는 로고들을 핸들링하기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그 내용들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JVM이나 설정을 하셔서 파일을 뽑거나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진보된 어떠한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쓸 수 있게끔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표준 프레임워크 3.0부터는 로그4j와 SLF4j라는 추상화 객체를 사용해서 병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이제 로그들을 쌓을 수 있고 그거를 정책 기반하에 만들 수 있고요. 다양한 형식으로서 날짜라든가 시간대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일이나 아니면 DBS, 뭐 메시지, 메일 이런 식의 이제 별도의 기록 기능도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레벨을 지정해서 이게 디버그 레벨인지 인포 레벨인지 따라서 뭐 운영 측면에서 에러만 뽑을 수 있고 그 테스트 측면에서는 디버그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뽑을 수 있게끔 레벨 지정을 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게 이제 로깅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깅 서비스에 대체적으로 이제 외장 시스템이나 아니면 별도의 파일로 뽑아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별로 이제 로깅 시스템이 그냥 콘솔로 찍혀서 그냥 보고 마는 게 아니라 사실상 로그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항상 기록을 남기 위해서 별도의 시스템에 저장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 기능도 당연히 지원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로그를 쌓을 때 단일 파일에 쌓으면 굉장히 파일이 커질 수도 있고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 파일도 날짜별로 그 시간별로 쪼개서 기록할 수 있게끔 그 저장 위치도 그때 맞춰서 변경할 수 있게끔도 도와주게끔 프레임워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건 이제 로그4j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로그4j는 별도의 설정이 아니라 설정 파일을 통해서 설정을 하시면 여러 가지 기능들을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적인 컴포넌트는 이제 로거, 그리고 어펜더, 그리고 레이아웃이라는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로거라는 거는 이제 일명 로고를 찢는 주체에 필요한 그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클래스의 어떤 구간에 로고를 찍겠다. 그거를 설정하시면은 이제 거기 맞춰서 로고를 찍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JDBC 구간이야. 그럼 그쪽에 있는 로고를 찍겠어. 아니면 나는 인풀 쪽만 찍을 거야. 그럼 별도로 지정하셔도 되고요. 그걸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인풀 쪽은 나는 에러만 찍을 거야. 그리고 JDBC 구간은 뭐 인포로 해서 더 자세하게 찍을 거야. 이렇게 구간을 나누어서도 별도로 관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펜더는 이제 출력의 구간입니다. 출력의 장소입니다. 파일을 뽑아내면 그 파일을 어디다 둘 것인지, 어떤 형태의, 어떤 이름의 파일인지, 뭐 보통 이제 파일 뽑아내시면 이제 로고 해가지고 그 날짜가 들어가겠죠. 뭐 날짜 같은 거 집어넣어서 이 날짜에 찍힌 로고구나 이런 것들 어느 구간 어느 위치에 들 수 있게끔 나와 있고요. 레이아웃은 이제 어떤 시간인지 어떤 형태로 시간도 분초해가지고 그런 것들 다 기록을 해서 이 로고는 몇 분, 몇 대, 몇 초에서 어디 클래스에서 찍혔는지 이런 것들을 다 추적할 수 있게끔 레이아웃을 가지고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 레벨이 나와 있는데요. 로그 레벨에는 5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에러, 워닝해서 일명 크리티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찍어내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인포 같은 경우는 이제 상태 메시지, 상태 메시지, 뭐 로그인을 했는지, 이런 상태 변경에 대한 내용들 찍어내는 거. 이제 디버깅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 시에 좀 많이 사용하시겠죠. 디버그를 찍으시면 이제 진짜 좀 자세하게 많은 로그가 쌓이기 때문에 운영에서 쓰이면 오버헤드가 많이 발생해서 많이 안 쓰시는데, 디버그는 이제 개발단에서 쓸 수 있고, 트레이스 같은 경우는 더 자세하게 더 많은 내용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레벨을 지정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개발 시에는 디버그를 했다가 운영 시에는 어떻게 뭐 인포라든가 워닝으로 바꿔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펜더의 종류인데요. 어펜더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펜더는 이제 뭐 별도로 파일로 지정할 것인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매체를 사용해서 지정하는 구간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콘솔이나 파일이나 DB 소켓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매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매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펜더가 있는데요. 콘솔 어펜더는 단순히 이제 콘솔에 찍히는 거, 콘솔에 찍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사이트를 가보니까 콘솔로 찍혀서 콘솔 가지고 뭐 JDBC나 뭐 이런 실행하실 때 파일로 뽑는 경우도 있지만 콘솔로도 있지만 또 별도로 저희가 파일 어펜더라는 걸 지원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하시고도 파일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 지원하는 게 이제 파일 어펜더고요. 이제 롤링 파일 어펜더라는 거는 이제 파일을 크기를 좀 잘라서 어느 키가 넘어가면 다시 다른 걸로 만들고 뭐 이러한 좀 더 파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펜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JDBC는 이제 DB 쪽이나 이런 쪽에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트랜잭션이나 파라미터 이런 것들을 설정하시면은 JDBC 어댑터로 해서 어펜더로 해서 DB에다가 넣어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해서 표준 프레임워크 공통 기반 레이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